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아침 저녁 슬슬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전기, 가스요금마저 동시에 오릅니다. 자, 문제는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은 건데 정부는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은 비상인데 우리 정치권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대당의 약한 고리만 벼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방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 변화까지 관련 내용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일제히 올라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8,000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소한 수준에서 올렸다고 밝혀 내년에는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76%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연내에 8%를 넘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힘을 실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까지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했다고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고 1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는데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기와 가스요금을 합쳐서 월 8,000원 가까이 오르는데 자, 문제는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4원 인상합니다. 지난해 결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분 4.9원에 더해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도 2.5원 올린 겁니다.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 307kW 시인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2,2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광업과 제조업 등 산업용 사업자와 마트와 백화점, 빌딩 등 일반용 고객은 각각 킬로와트 시당 4.5원, 9.2원을 더 내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사용 적용 전기요금 대상엔 영세 농어민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을 확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에 환율까지 급등함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2.7원 오릅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19.32원으로 16.4%,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17.4%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평균 3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합니다. 정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올렸다고 강조함에 따라 내년부턴 전기 가스 요금이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배경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최악의 적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가피한 인상인 측면이 크지만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누적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간 부족한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 충당했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면 사채 발행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를 넘어 연말쯤이면 사채를 더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특히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요금으로 부과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산업계에선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차등 인상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한계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제철 등 일부 업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생산비 원가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비용 인상분이 이제 전가가 될 거고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전도 마냥 전기요금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1조 원 이상의 보유 자산 매각과 비핵심 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 구조 개선에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쯤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 금리 역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76%로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4.84%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4.35%까지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취약차주가 그동안에 한 10년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예고해 한국은행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12년 만에 5%를 상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내 8% 깰 가능성,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라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본격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최근 지방 규제 지역 해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8로 지난주보다 하락해 2019년 10월 둘째 주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기간에 팔려는 급매물은 늘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매수자들은 일제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 대해서 증권회사들이 대거 반대 매매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0%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보다 800포인트나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선 계좌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9월 26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5,000여 개로 9월 초에 5,000여 개와 비교해 3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위원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준입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4,800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득을 봐도 그거를 결국은 달러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달러화 환전할 때 환차손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자. 이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로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외국인 비율이 39.2%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억제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15.44포인트, 0.71% 내린 2,155.49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2,800억 원 이상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2포인트, 0.36%가 내린 672.65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7원이 내린 430.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지 꼭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 해임 건의문이 통지됐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도 사퇴는 없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며 민심을 거역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에서 보듯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등에 칼을 꽂는 횡포를 부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그동안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에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 여야의 신경전 끝에 회의는 결국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고 현재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는 열지 못하는 걸로.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은 다음 주 국정감사 돌입과 함께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과 사정기관의 공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북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는 적극적인 사실 확인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며 여야가 약속했던 협치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건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라면서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에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영빈관 신축 비용 등이 포함돼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거나 또는 집무실 이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받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국조실은 부패 예방 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 위법과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며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성남FC 후원사였던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맡았던 B씨에게 각각 뇌물공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인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한 만큼 검찰은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등 다른 후원사들까지 추가 수사한 뒤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들까지 불러서 유례없는 복합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행보로 국정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지만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킹달러, 갓달러로 불릴 만큼 환율 변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이 아닌 바깥에서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4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하다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 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 24%가 나온 건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됐던 지난 8월 첫 주 이후 두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그 평가 이후로 모두 외교가 첫 손에 꼽혔는데 발언 부주의와 진실하지 않다는 대답이 순위권에 포함돼 순방기간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달째 2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인데 순방 후폭풍이 장기화하고 있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 있던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바닥에는 산산이 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향나무배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20분쯤. 화재 당시 폭발음은 1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들릴 정도로 커 소방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30건이 넘었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폭발음 들리고 유리창이 되게 막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창문 밖을 딱 봤더니 그냥 하얀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건물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4명이 중상을 입고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모두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제약회사 공장 3층에서 아세톤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관 쪽에서 누출이 되는 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체류되어 있어갖고 그 점 안에서 폭발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는 아세톤을 포함한 각종 화학약품이 다량 보관된 걸로 알려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은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16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간접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행동한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은혜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였기 때문에 4m 높이에서 계곡에 뛰어들어 숨졌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살인 혐의를 적용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은혜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남편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줬다며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죽이거나 보험금을 탈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 역시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검사 비위에 맞춰 대답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초 사실부터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모를 입증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가스라이팅은 애시당초의 재형법정지 위반이고. 재판 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만족한다면서도 아픈 심정을 달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저희가 가슴앓이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직접 살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검사 룸사롱 술접대로 불렸던 사건이죠. 라인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검사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술자리에 참석자 2명이 더 있었다는 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통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구체적인 인원과 술값까지 특정했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셋 가운데 한 명인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원이 술접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술접대 사건 폭로자이자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유흥주점 계산서에 명시된 536만 원 가운데 481만 원을 1차 향응비로 잡았습니다. 이어 검사 2명은 1차 향응 때 자리를 떠서 1인당 접대비가 96만 원에 그쳤고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이후에 밴드와 접객원까지 불러서 향응비가 1인당 114만 원이라는 게 검찰 측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 참석자가 모두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통화 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이종필 전 나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2차 향응 자리에 동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참석자 수가 늘었으니 접대비는 1인당 93만 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첫 폭로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 고액의 접대를 했다며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 당시 해당 검사들이 실제 라임 수사팀에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니 대가성도 없었다며 청탁금지법만 적용해서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법원마저 1인당 접대받은 향응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또 한 번 적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단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마지막 퍼즐격인 김웅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손준성 검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죄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와 김건희 여사 각하 처분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만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딱 한 명만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용두사미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웅 의원 불기소를 통해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공범이라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이 공수처가 기소한 손 검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고발장 전달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범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둘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수처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도 되려 김 의원 불기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가 손 검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재판부도 판단할 경우 공소 사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만큼 공수처의 손 검사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 불기소에 관계없이 손 검사에 대한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을 뿐이고 시간적 밀접성을 고려하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랜 수사를 통해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역시 김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자신의 진술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낼 경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엇갈린 판단 속에 3주 뒤 시작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정식 공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도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독도 인근 해상에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참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항해합니다. 한미일 함정 5대 앞으론 미 해군의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위용을 과시합니다. 한미 해군은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각국 전력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탐지 추적한 뒤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해역이 독도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는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과 독도 근해에서 함정을 이용해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해군도 이를 의식한 듯 아사히함에 걸린 우길기가 나오지 않은 훈련 모습만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의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서 동해 공해상으로 훈련 장소를 정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한미일 대잠훈련 시작 전날 늦은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지난 일요일부터 닷새 만에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한미가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도발인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이 당시에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해외 사업들에 대한 정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희 YTN 취재 결과 전부 가스공사 예상대로 매각을 하더라도 600여 억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자원 자급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일부로 추진됐지만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스값이 급전직하한 영향도 컸습니다. 혼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까지 더 이상 그 투자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가스공사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면 2021년 부채 비율은 379%, 올해는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을 시장에 새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한 사업까지 모두 8건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은 4건, 이들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합치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예상 매각 대금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310억 원을 투입했다가 배관 설치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는 106억 원 손실을 더 떠안은 채 넘겨줘야 합니다. 4개 사업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하면 투자 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손해지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말까지는 전부 정리하는 게 가스공사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건 2건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YTN에 이미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꾸준히 손상 처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 조정 절차와 내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승인하면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MB식 자원위기가 이렇게 씁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불어난 손실과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지적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순방 그리고 발언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부터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국정 수행 평가 먼저 보실까요? 자,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65%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24%. 태풍 피해 수습 때 33%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쭉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순방 지나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순방의 역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조문서부터 시작해서 또 한일 정상 간의 회동 문제도 그렇고 또 48초 바이든과의 대담 이후에 비속어 논란이 막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그 비속어 논란 이후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대응,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지금 24% 그리고 지금 그 부정적 그런 그 인식도 상당히 커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20%대도 그렇고 3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20%로 내려오는 게 지금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치에 너무 지금 그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 초반. 제가 볼 때는 30%대라 해도 이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20%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감각해지는 일련의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진단이라든지 처방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어떤 국민의 의견을 지금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바깥에서 아무리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해도 이것을 전부 그냥 진영 논리로 매도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치달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도 전혀 지금 그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는데 이 정쟁의 가운데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대로 노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정상회담이나 조문에 대한 평가가 좀 담겼다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발언 논란, 그리고 발언 논란에 대한 대응,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좀 담길 것 같은데요. 2주 사이에 보면 지금 9%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자,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그동안 인사참사가 가장 크게 이제 원인으로 꼽혔는데 오늘 이제 부정평가 원인, 갤럽은 이제 주관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외교, 발언 부주의, 진실하지 않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 걸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이번 순방 외교와 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외교 이미 대통령이 나가기 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9월 15일 날 이미 한국과 일본의 기조가 달랐기 때문에 대통령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합의를 하고 시간 조율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아무런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 이미 그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부족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외교가 예상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자 외교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도 알 수 있는데 너무 우리 대통령실에서 철떡같이 한미, 한일 외교의 정상 외교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국민의 눈높이를 기대 수준을 높여놓은 상태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또 1억 불을 또 공여하는 실제적으로 국회에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한 합의나 동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이 뭐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든 간에 미국 국회나 한국 국회를 사실은 비난한 그런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외교 이후에 본인이 했던 행동 자체를 우리 국회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부분은 둘째치고 진실성 공방까지 갔단 말이죠. 물론 아무리 MBC가 처음에 그런 발언을 글자 자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이어스로서 그렇게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 편향 없이 들어도 비업자 쪽, 니은자보다는 비업자 쪽이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 홍보수석이 난리더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들이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지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더 국민들이 이제 이 다음 주에 놀라는 것은 다녀와서 대통령이 보인 행태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어떤 형태든 홍보수석이 그렇게 정리했으면 최소한 한국 국회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내가 기억이 나든 나지 않았든 그런 식의 거친 표현을 했다면 국민 여러분께는 국회 쪽에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품행에 좀 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스탠딩하면서 부드럽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첫 마디가 색출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뭐 언론사에서 그걸 정확하게 검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조작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규정해 들어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다음 주에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여론조사를 봐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54%, 도움이 됐다가 33%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이런 평가에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대응이 영향이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역시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영국 순방이라든지 미국 순방을 완전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련의 어떤 그런 그 해프닝에 더해서 그 대통령실의 설득력 없는 대응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조문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한미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은 중요한 맹방인데 한국 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조문이라든지 또는 비서고 관련해가지고 국내적으로 공방이 심하니까 오히려 외국의 그 사절들이 와가지고 그걸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한 측면은 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듯이 이거 자체가 국익에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외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발언 논란에 대응이 좀 달랐다면 여기서 좀 도움이 됐다, 수치가 더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홍보수석이 15시간이나 늦게 나와가지고선 난리면이다,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도 난리면으로 들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비속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외교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도 아닐 뿐더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뭐 한미 간의 어떤 그런 동맹의 훼손이 와가지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만 진짜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취임 첫 해 2분기 평가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취임 첫 해 2분기 평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일단
3개월 평가를 종합을 해보면 29% 정도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75%,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로 가장 낮은데요. 이때는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던 때입니다. 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당시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이 다릅니까?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사실은 광우병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의제가 명확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장이 있었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광우병 문제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지니는 20%대에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말하면 대통령실이 정비가 안 돼 있다. 예. 또 강요들이 아직까지 다 채워져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에 구멍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도 지금 마땅히 내부적으로도 찾아 나서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뒷받침해 줘야 될 여당의 모습은 자중질환이에요.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 하나 이렇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안착될 가능성이 많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금리라든지 뭐 외환스와프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경제 문제가 치명적인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특히 야당이라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 또한 제대로 된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국민들에게 안쓰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비속어 논란 본질은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대응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 이 비속어를 말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과나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품이 굉장히 너그러운데 결점을 하나를 딱 꼽자면 한 번씩 쓸데없는 이제 쓸모없는 고집을 부리는 점이다. 그럴 때 옆에서 좀 수습하면서 궤도를 수정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한테 고마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쓴소리할 참모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일으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와 윤석열 대통령 때를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 때의 그 대응을 보면은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그리고 그 내각도 바꾸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20% 초반으로 갔다가 나중에 40%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그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권을 같이 만든 정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보수 정당이 어려웠던 지역도 그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당장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자기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으로 금방 그 피부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맞짱을 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민본 21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정두원 의원을 포함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쓴소리뿐만 아니라 그 수석들, 예를 든다면은 그 안보를 담당하는 천영우 수석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막 대통령이 수석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에 보면 그 수석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그런 그 유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왜 그럼 그 유연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떨어져도 총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밭이 좋은 지역이에요. 네.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의 강남, 서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져도 대통령 심기 보자 하면서 내가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쓴소리가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상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쓴소리를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심평 교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품이 너그러운데 쓸모없는 고집이 있어서 누군가가 쓴소리. 아니 심평 교수는 왜 쓴소리 안 합니까? 심평 교수부터 좀 하고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라면 첫째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말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앞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그럼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 뭐 합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명박 정부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서 소고기 때문에 소고기 광우병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 미국산 소고기 잘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과를 했었고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회복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쓴소리맨이 좀 나와야 하고 대통령은 그걸 들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미국이 신경 안 쓴다는데 바이든이냐 난리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습니다만은 국민들 여전히 궁금해하는데 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뭘로 들리십니까?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58.7, 날리면이 29% 정도 됐거든요. 자,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실제로 바이든으로 좀 많이 들렸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막을 바이든으로 쳤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정적으로 바이든으로 쉽게 들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오히려 날리면은 그 뒤에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그걸 보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쪽으로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간에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에게 걱정거리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다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가 막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긴장도를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높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좀 편하게 사실은 제가 합리적으로 봐도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의회가 비토할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한국 의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불쑥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질병퇴치기금 이번 예산 100억도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1억 1,400억을 3년에 걸쳐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만들어 놓은 100억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발목 좀 늪에 빠지게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발음 뭐 지금 들어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음성 전문가인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막이 선명한 사전 정보 역할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리가 아닌 자막을 따라 듣는다. 근데 사실 바이든이라고 보고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리고요. 날리면이라고 보고 들으면 또 날리면으로 들리는 이런 측면이 또 있기도 한데 결국 자막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을? 아니 저도 이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그럴 땐 바이든으로 들리다가 그다음에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날리면으로 들려요. 그리고 대통령도 바이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그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동 음성 인식기에 넣었는데 어디에서도 바이든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성원영 교수의 개인 의견이고요. 저는 이게 더 이상은 뭐 이슈는 안 되지만 그렇게 궁금하면 누구 말대로 국립 국가수요? 네, 국가수에다가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든지. 근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조차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한국 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노심초사했는데 요번에 어쨌든 부통령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와 같이 미국의 완성차 공장이 완공이 될 때까지 한국 상품에 대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부통령은 미국의 상원 의장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IRA가 통과될 때 50대 50으로 딱 막혀 있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부통령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미 동맹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그동안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그 관계자들이 미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찌됐든 그 날리면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왜 국회에서 이 XX 이걸 가지고 국회의 몇몇 의원들이 이거 욕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다고 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굳이 뭐 음성 판독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지지도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유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사실은 도어 스태핑 할 때 제가 그 바이든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사과합니다라고 했었다면 뭐 지나간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랬다면은 국민들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입니다. 유감 표명하면 이제 수그러들까요? 아니 그런데 또 뭐 지금 뭐 더 지금 강하게 이거를 진상 조사를 하고 또 무슨 이거 조작이다 해가면서 또 MBC 찾아가 가지고 지금 한 발을 더 디뎠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듯이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해갖고 시원하게 사과할 거 하고 그리고 이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내일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오른다고 하고요. 물가에도 계속 또 도미노로 영향을 미칠 거라서 참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불필요한 공방 접어야 되는데 이게 접을 기미는 국회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해임 건의안이 좀 과도했다. 또 정의당도 불참한 만큼의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국민들 스스로가 실제로 이번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박진 장관의 해임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은 면죄부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갈 부분.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따져야 될 것은 현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어떤 예산이 제대로 말하자면 국회하고 상의하고 가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인지 아무리 국제사회 공여라고 하는 좋은 뜻의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외교의 공간 철떡같이 얘기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예상 외에 초청받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1,400억을 떡 주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국감에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해임 결의안 자체가 이미
의미 없는 결의안이다. 결과적으로 예. 민주당도 알았다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왜 대통령이 여전히 그 신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교부 장관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노이즈만 키우는 그런 부분 또 오히려 뭐 대통령실에 면죄부만 줬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탄핵을 뭐 한 장관 뭐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센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그 정치를 국민들이 과연 선호하는 것인지 네. 민주당도 조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 자, 해임 건의 당사자인데요. 오늘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해임안 통과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했냐 오늘 기자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통화를 했다, 밤잠도 설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어쨌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 분명히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미 그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이거 수용 안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었어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이 지금 해임안을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의석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169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그 초거대 정당으로서 사실은 그 대통령의 대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교체가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해임 결의안 그리고 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탄핵을 지금 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가 그 출범해가지고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박진 해임안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외교적으로 지금 저는 참사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해프닝이 있었고 아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했지? 그런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감 특히 외통위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박진이 비속어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한일 간의 그 약식 회담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이것을 마치도 반드시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이 호언한 사람도 역시 박진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안보실 차장이었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조문 외교도 그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런던에 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유엔 회의 때문에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민주당이 핀포인트를 참 못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핀포인트를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야당은 대대적인 지금 여론전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26일 발언하고 달리 오늘 발언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내용도 확인하고 필요한 분석도 좀 과학적으로 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이 어쨌든 상관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자,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확인 후에 우리도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좀 신중론을 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발언이 강경해졌어요. 글쎄요, 뭐 그 신중해야 된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어총에서 바로 결의안이 예. 해임 결의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표도 신중하고 싶어도 기조에 맞춰가는 거니까. 신중할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혹은 자기 어떤 지도력이 부족했거나 전체 당내의 기류들이 그렇게 강했는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은 김진표 의장님의 역할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쉬어간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숙성 기간을 둔다든지 한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해버리는 것도 앞으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립성 시비를 갖게 되고 바로 또 여당이 그렇게 국회의장 사퇴 결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촉구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더 뒤숭숭한 그런 면만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런 강국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혹은 탄핵안 이 카드를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긴 하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진짜 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만약에 그 경솔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에 시달릴 거고요. 그 민주당도 당내 구도에 대해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 과연 당내의 다양한 의견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 뭐 탄핵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에 더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것이 지금 그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밀릴 수 있어라는 생각. 그래가지고선 아예 지금 그 여당 그리고 정부가 운신을 못하게 차제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물론 이제 그 여론을 보면 이중적이긴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어떤 그 일련의 법무장관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 한쪽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진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장을 오히려 민주당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이나 탄핵안을 정말 들고 나오게 된다면 뭐 민주당으로서 지금 다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무슨 덕 이전에 사실은 탄핵안은 해임 결의안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확실하게 이번에 해임 결의안에 있어서 해임의 이유도 국민들이 다 보고 나서 확실하게 석연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결격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얄밉죠. 한동훈 장관이 발언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건방져 보이고 얄밉지만 그것 자체가 탄핵의 결격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줍잖게 탄핵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실력 없음을 역으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법사위 질의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완박이 아니게 만든 사람은 민주당이지 사실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으로서 정당히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거든요. 다만 시행령을 얼마나 고무줄처럼 늘렸나 날렸느냐에 대한 작구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한 장관이
나름대로 본인이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줍지 않게 이렇게 그런 탄핵안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를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탄핵소추안을 꺼낸다면 시행령 문제를 가지고 나올 텐데 네. 이걸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역풍을 법리적으로 당할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을 하고 한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연하게 기분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달간 밤길 미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저 수행원이 경찰에 고소했고 지금 누군지 특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버 얘기가 네. 나오고 또 그 유튜버 언론사, 그러니까 유튜버이면서 언론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중적으로 어폐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뭐 퇴근 이후에 뭐 그렇게 그 스토킹 하듯이 쫓아다녔다는 걸 보면은 아마 그 혹시 한동훈 장관이 개인사 사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파파라치적 사고로 쫓아다닌 건가? 지금 이렇게 뭐 추론을 정확한 하신다? 예.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한동훈 장관의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데 지난번에 그 스토킹 방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스토킹이라는 게 여성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도 저렇게 스토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그런 경험을 지금 같이 하는 만큼 예. 이 민생과 관련한 뭐 스토킹뿐만이 아니죠. 지금 사회에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생과 관련해서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지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현 정부, 전 정부를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상규명단이 밝혀냈듯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네. 자,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TF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외우기도 좀 힘든데 어쨌든 민주당 진상규명단에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794억 원이 들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게 기적의 산수법이냐 이런 이제 반응인데요.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합참 이전까지 예. 포함해서 그다음에 합참 이제 이전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7,980억 그리고 원. 실제로 뭐 용산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이 보는 어떤 대통령 이전 비용의 범위하고 좀 더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계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부터 인수위 때 대통령 후보 당선자 시절이었죠. 예. 기재부가 전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말씀으로 이건 정확한 추계다 한 게 496원인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전 비용을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 기재부 관료들이 부풀려서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부터가 저는 조금 이게 아마추어적이다. 실제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미 뭐 옛날 얘기지만 스탈린조차도 고스플랜에서 계획한 것이 실제로 30개 만들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1000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즉 관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어떤 496억이라고 추계했지만 최소한 600~700억은 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철떡같이 이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다라고 보여지고 얼마 전에 영빈관 하시겠다고 몇백억 뭐 300~400억 이야기했다가 쑥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의 한남동에 이제 공간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만 살 게 아니라 또 용산으로 옮겨왔을 수도 있고 합참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옮기는 비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문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실이 참 불편하게 생겼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국가 영빈관 신축 예산이나 전 정부에서 그 추진했던 예산도 다 포함됐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줄이려고 할 거고 야당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늘리려고 할 텐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국감장에서 좀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아주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물가라든지 또는 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핫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적의 산수법,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수치로 지금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수치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그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다른 장관들하고 차별화해서 호감을 갖는 이유가 그 법리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선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차피 제가 볼 때 496억 원보단 더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진솔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듭니다라고 차제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방만 하게 되면은 야당은 오히려 신이 나서 이거를 더 세게 공격할 거니까는 이럴 때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통령실 이전하게 되면 관저는 옆에 둬야 되고요. 영빈관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국민들을 그걸 설득할 수 있느냐? 그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이거는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최선이다. 뭐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전공법으로 했으면 지금 생길 필요가 없는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스님 제자가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취임식도 우리가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밑자락을 좀 깐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는데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좀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하면서도 탈원전을 언급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간 30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까지 38조 1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올해 약 70조 원, 내년에 11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라고 공언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아집이 한 원인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네. 여당은 국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탈원전 정책 중에서 특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네. 어쨌든 태양광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태양광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다 불필요한 그런 손실이었나 기술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열하게 다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정권이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거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한전도 살리고 적정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산업 그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376명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은 전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 실정을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국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이게 단순히 전 정부의 실정이라서라기보다는 계속 사업인데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탈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 혈세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그러한 사업들인데 어디서 누수가 있었는지 특히 이제 여기서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하고 어떤 그런 전문성도 없이 지금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라 그래가지고 결국 권력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 이게 권력이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갔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정권 자기네들이 장악했으니까 그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그 기관이 잘 운영됐는지 공기업이 또 얼마나 그 매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특히 지금 한전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적자뿐만 아니라 그 한전 공대의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정치하게 따져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또 이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 조처하면서 맑은 그리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 이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왔는지 뭐 그런 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감사다운 그런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지난 바로 국감인데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한미 FTA 규정 위반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대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본계 신용평가 회사 JCR은 오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JCR은 한국의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 탄탄한 재정 기반 유지를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되면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국내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1심에서 중형과 함께 600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질타했는데 검찰은 범죄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전모 씨. 동생과 함께 선물,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해 300억 원을 날렸고 56억 원은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넉 달 동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동생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만큼 거액을 빼돌렸고 피해 복구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각 323억여 원씩 모두 합쳐 647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전 씨의 옵션 거래를 도운 공범 서모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횡령에 93억 원을 더 찾았고 범죄 수익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친구나 동료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항의를 이어가던 검찰은 결국 구형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3자 재산 몰수를 위해 신청한 재판 참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횡령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수해야 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낸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형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 등과 구치소에서 만나 징역 15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아직 66억 원뿐입니다. YTN 나현입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연구비는 이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연구비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징계 조치도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연구물품 판매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내역을 만들어 국가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연구시설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00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10억 원 정도가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업체의 세금 신고 내역은 있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 없거나 다른 경우도 341건, 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체가 연구실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연구비는 얼마나 회수됐을까? 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업체와 연구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제재를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급한 연구 환경상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갑 분실 신고가 잇따르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이 사복 차림으로 순찰을 하다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전통시장. 모자를 쓴 남성이 손수레 형태의 장바구니 근처를 서성입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왼손에 들고 있던 검정 비닐로 수레를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수레에 실려있던 물건을 빼내 유유히 사라집니다. 60대 남성 A씨가 이른바 소매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갑 분실 신고가 잇따르자 사복 차림으로 순찰에 나선 지구대 경찰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도하는 거, 공개되고 시도하는 거 예상차인데 있고요. 소매치기 관련한 기록체파입니다. 석 달 사이에 A씨가 벌인 소매치기 행각은 확인된 것만 3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는 데 집중하는 사이 장바구니에 둔 지갑과 현금을 비롯해 통장과 스마트폰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60,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체포된 A씨는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신고를 많이 접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그걸 훔쳐갔다는 그런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범인이 그 어르신 상대로 물건을 훔쳐가는 게 확인됐고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말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이나 지갑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안전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내부를 화재 이후에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온통 그을음과 재로 뒤덮였고 천장 구조물도 무너져서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에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과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하주차장 곳곳이 새카맣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타고 남은 잔해물들이 가득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얀 잿가루가 흩날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들이 발에 걸립니다. 희생자 5명이 발견된 서편 주차장 쪽에는 새카매진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명수색 작업으로 유리창만 깨졌을 뿐 내부는 멀쩡합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서도 타지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사망자가 발견됐던 휴게실과 탈의실 내부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불길이 주차장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통로 끝에서는 문이 조금 열린 채 멈춰있는 화물용 승강기가 나옵니다. 층수 안내판에는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고 주변 벽과 문 손잡이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맨 흔적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타야 어딘지 알고 아예 안 보여요.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CCTV 영상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 설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이 혈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소중한 혈액을 관리하고 또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서 각종 사고나 재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비 시설도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난 화재의 불길이 혈액 보관실에 덮쳐서 10,000팩 가까운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나 된 데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화재 진압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국 대다수 혈액원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게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곳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년 전에 지어진 경기혈액원 단 한 곳. 혈액원은 대학병원 등과 달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는 저층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과 같은 외부 재난 상황에 취약한데 상당수 혈액원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직접 혈액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된 서울 남부혈액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긴 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들어가야 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오염 등에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창틀 곳곳에서 물이 새고 혈액 장비 일부는 고무관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혈액원만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고 복지부가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보조해주다 보니 시설 전반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화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뤄짐으로써 어떤 수혈자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헌혈자는 2년 전보다 월 평균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한 방울마저 소중한 착한 피를 전담 관리하는 혈액원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관리, 혈액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혈액원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쯤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가 3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서비스 복구 전까지 배달의 민족 앱에서 결제 화면을 선택하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전화 주문을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서비스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약관에 맞춰 가게 사장님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이 1년 넘게 퍼지면서 동물들을 대규모로 안락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동물원 남미관에서 우결핵이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멸종 위기종인 아메리카 테이퍼를 포함해 동물 52마리를 안락사했습니다. 우결핵이 확산하면서 남미관은 1년 넘게 관람이 중단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직원과 다른 동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거나 밀접 접촉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동물들을 안락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결핵은 법정 제2종 가축 전염병이자 결핵병으로 주로 소에게 발생하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에 가을임을 실감할 수 있지만 낮 동안에는 여름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토요일인 내일도 쌀쌀한 아침에 비해 한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며 꽤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8도, 강릉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 모레 밤부터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